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유일한 내 편인 우리 남편과 저의 사랑의 결실로 제게 와주었죠. 그러다가 그 아이는 제게, 저의 분신이자 제게 유일한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려운 형편에 결혼을 했어요. 둘 다 가진 것이라고는 젊음과 열정, 서로에 대한 사랑뿐인 철부지 어린애들이었죠. 둘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우리 어떻게든 해내보자 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현실에 대한 걱정은 오롯이 남편의 몫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부촌 사이에 있는 판자촌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눈이 오면 벽이 얼어붙는 말 그대로 판자로 만들어진 네모난 공간이었죠. 나라에서는 판자촌을 철거하려고만 하고 우리를 포함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우리 사는 동네는 아무도 지켜주는 이가 없었고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안전장치도 없이 방범은 언제나 불안했고, 판자로 세운 벽들이 눈과 비를 맞아 하루하루 사가가는 덕분에 악취는 진동하고 벌레도 들끓었어요. 그렇게 낡을 대로 낡은 판자들은 땔감으로 딱 좋았습니다. 한데 모여있는 50여 가구 중 한 곳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내 삽시간에 불이 번지곤 했거든요. 한 번은 여름에 피워놓은 모기향 때문에, 또 한 번은 장마철 전기 합선 때문에, 어떤 날은 제대로 끄지 않은 담뱃불 때문에 때마다 철마다 불이 나는 것이 거의 연중 고정 행사였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부부가 첫 딸의 혜지를 낳았을 때였어요. 저는 8월 한여름에 출산을 했는데 보통 그맘때쯤이면 장마가 지나고 태풍이 불어닥칠 때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은 비도 잘 오지 않아 뉴스에서는 늘 마른 장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였죠. 저는 처녀 때 아이를 낳고 나면 불뚝 튀어나온 배도 쏙 들어가고 천근만근 무겁던 몸도 가벼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임신을 하고서 10달 동안 저는 15kg가 넘게 쪘는데 출산 후 몸무게는 아이의 몸무게인 3kg 정도만 빠졌더랍니다. 여전히 몸은 무겁고 살은 축축 처져 온몸에서 땀이 흥건하게 흘렀죠. 아이를 낳고 나면 바람이 든다, 뼈가 삭는다 해서 산후조리가 중요하다는데 그때는 그런 말은 귓등으로도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 더위와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온 집의 방문, 창문, 문이란 문은 다 열어놓고 길에서 주운 선풍기 두어 개를 24시간 돌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날은 특히나 더운 날이었어요. 밤이 지나고 이제 막 동이 텄는데 그때부터 땀이 줄줄 흘렀죠. 등이든 겨드랑이든 어딘가 닿아 있는 곳에서 땀이 흐르는 통에 저는 아침 일찍부터 선풍기를 풀가동하고 더위를 피해보려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열기가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자정 너머까지 들어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그랬죠. 이제 우리 둘만이 아닌 새로 찾아온 생명까지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으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일을 나가려 서두르던 남편은 신발을 신고 밖을 나서다 말고 저를 불러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보, 나 갔다 올게. 조심히 다녀와. 끼니 꼭 챙겨 먹고. 내 걱정은 말고, 알지?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있어. 위험하게 애 데리고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날씨가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가긴 어딜 가. 더워 죽겠으니까 하는 말이야.
괜히 시원한 데 찾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라고. 백화점, 쇼핑몰, 은행 뭐 이런데? 에어컨 틀어져 있는데 절대 안 돼. 알겠지? 그러다 진짜 큰일 나. 당신 벌써부터 손목이 시큰시큰하잖아. 아, 정말 시어머니가 따로 없네. 알겠어. 조심히 잘 버티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나 조심히 일하고 일찍 들어와. 알겠지? 그래, 빨리 하고 올게. 이따 봐. 가자, 아빠 다녀올게. 사랑해.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기저귀, 분유, 여벌의 옷까지 아이와 관련된 물건이라면 다 가방에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 참다가 9시가 가까워졌을 때 집을 나섰죠. 은행에 가려고요. 남편이 제게 에어컨 바람만은 절대 안 된다. 늙어서 골병 든다고 신신당부를 했었지만 그날은 정말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행 셔터가 올라가기만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자마자 해지를 안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은행으로 들어간 덕에 아주 명당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에어컨 바로 밑 커다란 TV가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업무를 보지도 않으면서 그곳에서 에어컨을 축내며 몇 시간을 버티고 있으려면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곳이 좋긴 하죠. 그런데 아줌마가 되면 낯짝이 두꺼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말로만 들어왔는데 제가 딱 그렇더라고요. 처녀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뻔뻔함으로 저는 고민 없이 명당 자리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때마침 혜지가 착하게도 잠에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 아이를 옆자리에 내려놓고 TV를 보면서 여유를 취할 수 있었죠. 은행 문가에서 자판기 커피도 한 잔 뽑아서 TV를 보며 한가롭고 시원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은행에 있는 TV는 뉴스 채널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아침 드라마를 하는 채널이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게 어디야. 오랜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나 보자. 아쉬운 대로 시원함을 만끽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오셔서 은행을 지키는 청경분을 괴롭히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한 번만 좀 보자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라서 그래. 잠깐 한 30분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그래. 아휴 그래도 할머니 이게 개인이 보고 싶은 채널을 돌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래도요. 누구한테 혼날까봐 그래? 그럼 내가 그랬다고 해. 내가 혼날게. 아유 제발 좀 보자. 예고편에 오늘 그 여자 비밀이 밝혀진다고 그랬다고. 아유 할머니. 아이고 이러다가 시작하겠네 정말. 진짜 이럴 거야? 우리 집에 TV도 없는 거 알잖아. 내가 그거 못 보고 죽으면 한이 맺을 것 같아서 그래. 늙은이 소원인데 그거 하나 못 들어줘. 할머니 그럼 진짜 이번 한 번만이에요. 또 그러시면 저 그때는 진짜 못 들어드려요. 저 은행 그만둬야 될지도 몰라요. 아유 알았어. 자 빨리 틀자. 응? 저기 9번 틀어봐. 9번. 평소 같았으면 저 할머니 참 막무가내시다 하고 속으로 생각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무대뽀인 할머니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뉴스보다는 드라마가 낫지. 할머니 덕분에 저는 화면이 가장 크게 보이는 명당에서 당시 가장 인기 드라마를 영화관에서 시청하는 기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드라마가
이제 막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저의 집중력도 최상을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화면이 뚝 끊기며 정갈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 앵커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속보입니다. 수일째 내리째는 강한 볕으로 전국이 가뭄으로 지쳐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규모 판자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조한 대기에 말라버린 판잣더미가 큰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따라 뜨거운 강풍까지 불어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현장 상황은 어떻죠? 때 아닌 뉴스 속보에 무슨 일인가 싶어 마음이 덜컹했는데 자료 화면에 나온 동네가 하필 우리 동네이더라고요. 제게 너무 익숙한 풍경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사로잡혀 제가 되어가고 있는 광경을 보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 오늘 나오길 잘했네. 저기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남편과 약속을 깨고 은행으로 휴가를 온 저의 선택에 안도하며 한동안 뉴스 속보를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천운이다 생각하면서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저 뉴스를 보면 엄청 놀랄 것 같다는 생각이요. 지금쯤 제가 혜지와 집에 있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저 장면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남편 몰래 은행에 와서 에어컨을 쐬고 있는 걸 알면 잔소리야 좀 듣겠지만 그래도 덕분에 아무 일 당하지 않았다고 안심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2번, 3번 걸어보았는데도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바쁜가 싶어 일단 메시지라도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여보 바빠? 나 지금 혜지랑 은행에 와 있어. 당신 뉴스 보고 놀랄까봐 메시지 남겨. 이거 보면 연락해. 메시지를 남긴 지 30분, 1시간이 넘어가는데도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을 나갔길래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차라리 남편이 바빠서 뉴스보다 제 메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남편 정신건강에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때 갑자기 은행이 시끌시끌해지더니 우리 동네에 사는 이웃 2-3명이 은행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에 손수건을 댄 채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요. 저기 아저씨, 혹시 물 좀 있을까요? 나 물 좀 마시고 싶은데. 아유, 우리 지금 죽다 살았어. 정신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잠깐 여기서 쉬어도 되죠? 병원에 자리가 없대. 잠깐만 있다가 자리 나면 나갈게. 괜찮죠? 쫓기듯 우르르 들어온 사람들은 은행문을 지키는 천정을 붙잡고 하느님이라도 만난 듯 반가운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이미 뉴스를 접했던 청정부는 친절하게 사람들을 안내하면서 시원한 생수도 여러 병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지은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도 방금 뉴스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 혜지 엄마. 아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 오늘 정말 죽는 줄 알았잖아. 정말 다행이에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아니, 괜찮아. 아까 구급대원들이 많이 왔었는데 별 이상 없대. 그래서 지금 병원도 못 가고 여기로 왔잖아. 병원에 지금
심하게 다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셨구나. 가족분들한테는 연락하셨고요. 걱정하실 텐데 연락 먼저 드리세요. 그래야지. 이제 해야지. 아니, 근데 잠깐만. 혜지 엄마. 혜지는 저기 있고 애기랑 둘이 왔어? 언제 왔어? 언제? 혜지 아빠는 만났어? 네? 저는 아까 아침 일찍 왔죠. 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남편이 알면 좀 혼나겠죠? 아침 일찍? 그럼 혜지 아빠 못 만났어? 혜지 아빠요? 아침에 봤죠. 아침도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 나갔는데. 왜요? 혜지 아빠 보셨어요? 못 만난 거야? 혜지 아빠 못 봤어? 아이고 이걸 어째. 혜지 아빠 아까 혜지 엄마랑 혜지 찾겠다고 집으로 막 뛰어갔는데 못 만났어? 못 만났다고? 네? 혜지 아빠가요? 언제요? 몇 시에요? 저는 못 만났는데 확실히 혜지 아빠 맞아요? 지훈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지훈이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불이 나고 얼마 후 지훈이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과 밖으로 대피했을 때 남편이 허둥지둥하고 있는 모습을 봤대요.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걸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양팔을 잡고 말리는데 남편은 기어코 사람들을 뿌리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했어요. 불길이 솟구치고 있는 바로 그 판자촌으로요. 그럼 지금 혜지 아빠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머니 얘기 좀 해주세요. 혜지 아빠 지금 어디 있어요? 나는 모르지. 나는 그냥 혜지 아빠가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것만 봤어. 이걸 어째. 얼른 전화해봐, 얼른. 혜지 아빠,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이걸 어째. 이걸 어째. 저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번, 3번, 10번, 20번. 끊임없이 걸어대는 저의 전화에도 남편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 우리 혜지 잠시만 데리고 있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저 혜지 아빠 찾으러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올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저는 자고 있는 혜지를 지훈이 할머니께 거의 떠넘기듯 맡기고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자 저 멀리서 불그락 푸르락한 경찰과 구급차의 사이렌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구급차는 쉴 수 없이 움직이며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고 경찰들은 저희 집 근처에 임시 천막을 편 채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죠. 저는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제가 지금 남편을 찾고 있는데요. 남편이 불이 난 후에 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무사히 나온 건지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 좀 할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지금은 여기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당장 개개인의 안위를 확인해드릴 수가 없어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안으로 들어가신 게 확실하다면 병원 쪽으로 먼저 연락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계속 연락이 안 되고 병원에도 없다고 하시면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버님 성함이랑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시죠? 그때였습니다.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존자입니다. 당장 이송해야 할 것 같아요. 부상이 심각합니다. 위급입니다.
한 구급대원이 어떤 사람을 들쳐업고 나왔습니다. 구급대원의 등에 업힌 그 사람은 온몸이 검게 그을린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불에 타고 찢겨 신원을 알아볼 수조차 없는 형체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쳐다보다가 그 모습이 어찌나 흉측한지 곧바로 눈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잔상이 계속 남는 겁니다. 구급대원의 등에 엎여 축 늘어진 팔과 다리, 특히 그 손, 그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하나. 긁히고 지가 묻어 있었지만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옛날 없는 살림에 바득바득 모아서 마련한 큐빅 하나 박혀있지 않은 우리의 결혼반지, 금가락지. 여보야? 아주머니, 잠시 길 좀 비켜주세요. 이 환자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 왜 이 반지를 끼고 있어요? 혹시 우리 남편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구급대원에게 떠밀려 그 사람과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누워있는 그 사람을 살펴봤어요. 아니겠지. 아닐 거야.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 사람의 옷을 뒤지던 구급대원은 안주머니 안에서 지갑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남자분이시고 성함이 박진경 씨인데요. 남편분 맞으십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박진경 씨요. 박진경은 제 남편이 맞는데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요? 정말이에요? 정말 박진경이에요? 저는 구급대원이 들고 있는 신분증을 낚아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맞더라고요. 박진경, 제 남편이었습니다. 마치 아궁이의 장작처럼 까맣게 타버린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구급대원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반복했습니다. 수십 분 동안이나요. 병원에 도착한 후 곧바로 중환자실에 옮겨져 몸에 갖가지 줄을 매달고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3일을 채 버티지 못했어요. 그 3일 동안 저는 붕대로 온몸을 칭칭 감은 남편을 유리창 너머에서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저의 잘못인 거겠죠. 제가 그냥 솔직하게 너무 더워서 은행에 에어컨 쐬러 가겠다고 얘기했다면 남편이 우리를 찾으러 집으로 뛰어 들어오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남편이 시킨 대로 더워도 꾹 참고 집에 남아있었더라면 우리를 찾으러 뛰어 들어온 남편을 만나 함께 도망쳐 나올 수 있었겠죠. 아니면 함께 떠나던지요. 결과가 어찌됐든 제가 거짓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함께였을 겁니다. 이렇게 어린 딸 혜지와 저 둘만 달랑 이 세상에 남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괴로웠어요. 무슨 정신인지도 모른 채 장례를 치르고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냈죠. 어린 혜지를 아는 채로 말이죠. 그런 저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팍팍한 현실이었습니다. 동정도, 위로도, 공감도 아무것도 도움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현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던 판자촌은 불법 거주지였기 때문에 화재가 났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치료비도 마찬가지였죠. 달랑 3일이었지만 온몸을 뒤덮은 화상치료, 중환자실 입원비, 생존치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로만 꽉꽉 눌러 남은 병원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장례 후 저와 딸아이는 말 그대로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의 보험료였어요. 남편은 살아생전에 없는 살림에도 보험 하나만은 꼭 들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이의 것도 제 것도 아닌 본인의 생명보험이었죠. 저는 그때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면 나오는 보험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보험을 드는 남편에게 죽어야 나오는 돈인데 재수없게 이런 보험을 왜 드냐고 잔소리를 해댔었는데 그런데도 남편은 고집을 피웠었죠. 나 죽어도 당신이랑 혜지는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건 꼭 들어야 돼. 들 거야. 그러니까 말릴 생각도 하지 말고 잔소리도 하지 마. 난 무조건 한다. 알겠지? 남편의 그 고집 덕분에 세상에 덜렁 남은 저와 혜지는 빚더미 하는 것만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하나, 제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따뜻한 손길이 남아있었다는 증거였죠. 우리가 사는 판자촌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소식이 뉴스에 전해진 후 전국의 봉사단체에서 모금운동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원금을 전달받아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꿀 수 있게 되었죠. 저는 병원비를 내고 남은 돈과 지원금을 보태어 작은 방이 하나 딸린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진 돈이 가게 보증금을 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금액이었는데 제 사정을 잘 아시는 부동산 아주머니가 상가 주인과 얘기를 잘 해주셔서 시세보다 싼 값에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장사 잘 되는 달에는 월세를 좀 더 얹어서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안 그래도 돼요. 이미 사정 다 아는데 뭐. 애기랑 둘이 살기 힘들겠지만 열심히 살아봐요. 애기 엄마, 그러다 보면 곧 좋은 날 올 거야. 가끔 내가 가면 국밥은 공짜로 줄 거죠? 저는 국밥집을 차렸어요. 육수 하나는 자신 있는 편이었거든요. 매 끼니 새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우리 가족은 늘 남편 월급이 들어올 때면 정육점에서 소 잡배를 조금 사다가 곰탕을 한 솥 끓였어요. 다양한 선의 진미를 해서 먹을 수 없었지만 어린 혜지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은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선 소의 잡뼈들을 조리고 조려 우리 가족은 한 달 내내 국도 끓이고 찌개도 끓이고 해가며 배를 불려왔습니다. 한 달 동안 세 가족이 먹을 국물을 내기에는 뼈가 너무 적었지만 저는 동네 어머니들께 전수받은 정보로 저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제게 입술이 쫙쫙 달라붙을 만큼 진하고 맛깔난 육수 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죠. 만약 제가 제 힘으로 딸과 먹고 살아야 한다면 그보다 더 자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무모할 수도 있는 선택이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제게 남은 전 재산을 쏟아부어 국밥집을 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혜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죽고 제가 국밥집을 연 지도 6년 정도 되어가고 있었어요. 풍족하진 않았지만 우리 혜지도 밝게 잘 크고 있었고 우리 두 가족이 먹고 살 만큼 가게도 나름 잘 되고 있었죠. 저는 그 사이 가게 주인분께 월세도 2번이나 올려드렸답니다. 가끔 혜지가 아빠 얘기를 물어볼 때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하늘이 혜지에게서 아빠를 일찍 데려가신 만큼 언젠가 큰 선물을 주시겠지.
단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저와 혜지에게 하늘이 내려준 것은 선물이 아닌 형벌이었어요. 제가 아직 다 받지 못한 형벌이 하나 더 남아있었더라고요. 혜지는 밥도 잘 먹고 활동량도 아주 많은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랑도 수다도 곧잘 떨고요. 워낙 뿔뿔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터라 국밥집에서 반찬 나르는 것을 돕는 것도 좋아하고 근처 가게로 심부름 다니는 것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초저녁부터 애가 조용하다 싶어 방에 들어가 보면 색칠 공부를 하다가 코를 박고 자고 있질 않나. 원래는 제가 아침에 깨우기도 전에 일어나 색종이를 접고 있던 혜지가 이제는 깨워도 5분만 하면 늦잠을 부리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학교에서 엄청 신나게 놀았나 싶어 귀엽기만 했어요. 그래, 잠을 잘 자야 쑥쑥 자란다 하면서요. 혜지야, 오늘 간식 많이 먹었어? 아니, 오늘 안 먹었는데. 에이, 거짓말. 배가 이렇게 빵빵한데? 진짜 아닌데. 그럼 밥을 많이 먹었나? 그랬나? 몰라. 엄마 밥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나 봐. 어느 날 혜지를 목욕시키려다 보니 배가 빵빵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뭘 이렇게 맛있게 먹었나 싶어 물었는데 혜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먹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하루 이틀 지나도 그대로더라고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 점심 장사가 끝나고 유치원에 가서 혜지를 데리고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혜지의 병명은 간모세포죠. 어린아이들에게 생기는 가난의 한 종류였습니다. 하늘이 노랗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큰 병원을 찾아간 후 의사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면서 한참을 설명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말도 어렵기도 했거니와 누구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요, 선생님, 우리 혜지 살 수 있나요?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다행히 어머님께서 일찍 병원에 데리고 오셔서 그리고 CT상으로 봤을 때 주변 조직으로 이전된 것 같지도 않거든요. 물론 큰 수술인 만큼 위험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말씀해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혜지의 몸 상태가 너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 천신마취를 견딜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 몸을 먼저 좀 회복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일단 입원하셔서 상태를 함께 팔로우하면서 회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괜찮아지면 바로 날짜 잡는 걸로 하시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마치고 나왔는데 어디선가 혜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혜지가 안내 데스크에서 간호사 언니들과 깨르르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혜지 옆으로는 입원복을 입은 아이들도 한두 명 보였습니다. 혜지는 언제 벌써 친구가 되었는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갑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랬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로 약해지지 말자. 남편처럼 허무하게 혜지를 보내지 말자. 꼭 지켜내자. 저 밝은 모습, 행복한 시간을 혜지에게서 꼭 지켜내자. 그날 혜지는 곧바로 입원했습니다.
엄마, 나 아파? 왜 입원해? 혜지 몸속에 지금 나쁜 벌레가 숨어있대.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마술로 쑥 빼내주시기로 했어. 그래서 혜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야. 벌레? 그러면 벌레 꺼내려면 많이 아파? 아니, 엄마가 마술로 빼낸다고 했잖아. 하나도 안 아프대. 정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미션을 해내야 돼. 어떤 미션? 혜지가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그랬잖아. 그래서 몸무게가 좀 줄어들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마술을 부리려면 20kg가 넘어야 된대.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건강해져야 마술을 부릴 수 있어. 혜지는 제 말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 병원 생활도 곧바로 적응하게 되었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혜지처럼 몸이 아파 입원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혜지는 그 아이들과 친구, 언니, 동생이 되어 힘든 병원 생활을 잘 버텨주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한 달 정도 되어가자 혜지와 친구들 사이에 불문율 같은 게 생겼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혜진을 돌고 나면 혜지와 친구들은 휴게실에 모여 놀이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약속한 것처럼요. 어떤 날은 한 친구가 색칠 공부를 가져오고 어떤 날은 모두 함께 만화 영화를 보기도 했고요. 또 한 날은 친구 중 한 명의 생일이라 간소하게 파티를 하며 선물을 주고받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간호사 선생님이 부르시면 한 명씩 쪼르르 병실로 돌아가고 남은 시간은 학습지나 화상 수업을 하면서 공부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병실 침대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애가 아픈데 여기 와서까지 공부를 시키나, 아직 애들도 어린데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1등을 만들려고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삶은 절대 끝나지 않을 테니까 곧 유치원으로 학교로 돌아가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누리게 될 테니까 그때 그곳에서 어색하지 않게 다른 아이들과 잘 섞여 어울릴 수 있게 준비하는 거였더라고요. 그것은 아이와 엄마 모두에게 삶에 대한 희망이자 믿음이었습니다. 혜지가 아주 우리 병원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보호자분들도 간호사분들도 혜지 모르는 사람이 없던데요. 그래요. 혜지가 워낙 성격이 밝아서 적응을 잘 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왜 그러지? 수치가 잘 안 올라오네요.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죠. 혹시 위험하거나 한 건 아니겠죠? 네, 그건 걱정 마세요. 아직 심각하게 종양이 커졌다거나 전이되었다거나 한 정황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마음 편하게 잘 버텨주길 기다려봐요, 어머님. 생각보다 혜지의 입원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병을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일까요? 마음은 너무 조급하고 답답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저는 혜지를 믿고 조금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가게였어요. 혜지를 돌보느라 가게 문을 계속 닫아놓았거든요. 아직 어린 혜지가 병과 싸우고 있는데 아이 혼자 덜렁 병원에 남겨두고 장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
돈 나올 구멍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은 중간중간 병원비 정산에 모두 써버렸고 앞으로 다가올 수술비를 생각하면 적금을 깰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인분께 간청을 드렸어요. 다음 달에는 꼭 월세를 내겠다고요. 다음 달에는 혜지가 수술을 해서 완쾌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차일피일 미룬 게 벌써 5달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인분께 전화를 걸 용기도 나지 않았는데 주인분도 저를 재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전화 한 통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다려주시니 더욱더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혜지 엄마예요. 혜지 엄마 잘 있었어? 혜지는 좀 괜찮고? 그게 아직 수술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요. 아이고 왜? 혜지가 많이 안 좋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몸이 아직 잘 회복이 안 되나 봐요. 걱정할 만큼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벌써 5달이나 월세를 밀렸더라고요. 아유, 그건 신경 쓰지 마. 나중에 주면 되지 뭐.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요. 저도 염치가 있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은 가진 돈이 없어서요. 혹시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는 것도 괜찮을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이제 자신이 없어서 지금까지 밀린 월세랑 앞으로 낼 것들도 우선은 보증금에서 까는 걸로 할게요. 아휴, 안 그래도 된다니까 그러네. 아니에요. 그래야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다음에 다시 돈 열심히 벌어서 보증금이랑 다 다시 채워 넣을게요. 사장님은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저는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 월세를 보증금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사실 기한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었어요. 벌써 5개월치 월세와 이번 달 월세까지 하면 6개월치인데 앞으로 몇 개월만 이렇게 더 지내게 되면 가게도 빼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먼 미래 따위는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눈앞에 닥친 상황을 해결하기에 바빴죠.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 아무 일 없는데 왜?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 있어? 엄마가 걱정이 어딨어. 우리 혜지만 건강하면 엄마는 다 괜찮지. 엄마 표정이 많이 안 좋았어? 응, 꼭 그 애 같아. 그 애 누구? 왜 있잖아, 옆옆방에 1인실 쓰는 여자애. 걔도 맨날 꼭 울 것처럼 속상한 표정이거든. 그래? 걔는 왜 그렇게 매일 속상할까? 나도 몰라. 근데 친구들이랑 놀지도 않고 맨날 엄마랑 방에만 있어. 친구도 없고 그래서 속상한가 봐. 나 걔랑 친구하고 싶은데 내가 엄청 웃겨줄 수 있거든. 그래? 그럼 엄마가 가서 물어볼까? 혜지랑 친구할래? 하고. 와, 진짜? 근데
걔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안 그럴걸. 엄마가 언제 한번 아줌마한테 물어볼게. 혜지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겉보기에는 혜지와 또래 같은 곱상한 여자아이였는데 늘 방에서 혼자 창밖만 보고 앉아있는 아이였어요. 저처럼 엄마와 24시간 붙어 있었는데 엄마와도 잘 대화를 하지 않고 문 밖에서 누군가 쳐다본다 싶으면 병실문도 꾹꾹 닫아버렸죠.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였나 보다 싶어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혜지에게도 그 친구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습니다. 휴게실에서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났어요. 옆옆방이다 보니 오다 가다 많이 마주쳐 얼굴은 알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이 간식을 주시려나 봐요.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애가 통 밥을 안 먹어서요.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는 애라 이거라도 먹여볼까 해서 좀 사왔어요. 그러시구나. 애기가 몇 살이에요? 7살이요. 혜지도 7살이죠? 어머, 우리 혜지 아시는구나. 네, 맞아요. 7살이에요. 병원 사람들이 혜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간호사분들이 우리 유나한테 밖에 나가서 혜지랑 얘기도 하고 놀으라고 몇 번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요? 이름이 유나구나. 이름도 예뻐라. 안 그래도 우리 혜지도 유나 얘기 하더라고요. 친구하고 싶다고. 어머, 정말요? 아, 혜지 마음도 예쁘네. 그런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워낙 내성적인 애라 누구랑 친해지고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도 혼자 병원 생활하기 외로울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경과도 별로 안 좋고. 답답하네요. 마음 같아서는 친구도 만들어주고 싶고 좀 재밌게 지내면 컨디션이 좋아질까 싶은데 애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강요도 못하겠고. 그럼 혹시 그런 거 어떠세요? 1인실에 쓰면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릴 기회가 좀 적잖아요. 마침 우리 병실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6인실로 한번 옮겨보시면 어때요? 사람들 사이에 북적북적 하다 보면 유나도 좀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 같은데요. 유나가 너무 불편해하면 다시 옮기더라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마침 우리 병실에 혜지, 유나랑 같은 나이 친구도 2명 더 있고 다 성격 좋은 친구들이라 아마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아휴, 정말 감사해요. 얼른 얘기해봐야겠어요. 유나 엄마는 초코 케이크를 자르다가 말고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유나에게 친구를 만들어줄 생각에 설레 보이더라고요. 엄마 마음이야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유나 엄마가 남기고 간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어둘까 하다가 마저 잘라가지고 그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지와 함께요. 실례합니다. 이거 두고 가셔서요. 혜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어머, 혜지도 왔구나. 안녕. 간호사 언니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안녕하세요. 안녕, 유나야. 나는 혜지야. 안녕. 근데
너는 어디 아파? 나? 응, 나는 뱃속에 벌레가 있어서 마술로 꺼내야 되는데 아직 몸무게가 안 늘어서 못 꺼내고 있어. 너는? 제가 혜지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을 한 것이었는데 다른 아이의 엄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니 난감하더라고요. 부연 설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같은 엄마라 그런지 유나 어머니는 금세 아이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유나도 의사 선생님 마술 기다리고 있어. 혜지랑 유나랑 우리 똑같네. 진짜요? 그러면 우리 둘 다 빨리 벌레 꺼내고 놀이터 가서 놀았으면 좋겠다. 나 모래놀이 좋아해? 나 엄청 좋아하는데. 난 모래놀이 한 번도 안 해봤어. 정말이야? 그 재밌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럼 내가 나중에 모래놀이터 데려다 줄까? 우리 집 앞에 엄청 큰 모래놀이터 있는데. 그래, 좋아. 엄마 들었지? 유나가 나랑 모래놀이터 간대. 그러니까 벌레 꺼내면 바로 유나랑 이모 우리 집으로 초대해. 알겠지? 그래, 그럴게. 우리 유나랑 혜지 얼른 씩씩해져서 놀이터 가자. 혜지의 등장 덕분에 유나는 생각보다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바로 유나는 병실을 옮겨 혜지 옆자리로 왔어요. 둘은 눈을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한 침대에 꼭 붙어 앉아 조잘조잘 떠들기도 하고 밥도 많이 먹고 공부도 하면서 친자매처럼 지내기 시작했죠. 우리 공주님들 굿모닝. 선생님 굿모닝. 아이고, 오늘도 둘이 같이 잤어? 네, 꼭 껴안고 잤어요. 그랬구나. 오늘도 밥 잘 먹고 주사도 씩씩하게 맞고 알지? 네, 선생님. 파이팅. 혜지랑 유나 별명 생긴 거 알아? 별명이요? 뭔데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지어주셨는데 두 공주님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사랑해요 라고 부르시던데. 어때? 마음에 들어? 우와, 네, 마음에 들어요. 유나야, 너는? 저도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나도 우리 유나, 혜지, 사랑해요. 어머님들은 밖에서 저 잠깐만 보실게요. 의사 선생님은 혜지 유나와 기분 좋은 회진을 마치시고는 저와 유나 어머니를 밖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친구가 아주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두 친구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정말요? 다행이에요. 그럼 수술을... 네, 수술 날짜 바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내일 모레 제가 하루 종일 수술 스케줄이 비어서 그날 두 친구 다 수술 진행할게요. 누가 먼저 할지는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조율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이제 진짜 막바지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꼬마 공주님들이 잘 버텨준 덕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내내 말이 없던 유나 엄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유나 엄마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고마워요, 혜지 엄마. 우리 유나
병원에서 벌써 1년도 넘게 보내고 있었는데 차도가 없어서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혜지 만나고 우리 유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격도 밝아지고 건강도 되찾고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무슨 소리예요, 유나 엄마. 이건 다 유나가 잘해낸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유나 엄마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모래 놀이터 같이 가야지. 혜지와 유나는 예정대로 3일 후 나란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경과도 아주 좋았어요. 몸이 좀 회복되면 퇴원해도 된다는 말에 유나 엄마와 저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이 생활도 끝이구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켰구나. 인생의 큰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더라고요. 수술 후 며칠 동안은 그 기쁨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꿈처럼 보냈습니다. 나날이 좋아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잠을 못 자도 피곤하지 않았죠. 그런데 막상 퇴원 날짜를 바꿔보니 아차 싶더라고요. 바로 가게였습니다.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신하기로 했지만 이미 그러고 나서도 몇 개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급하게 계산해보니 이번 달 월세까지 보증금으로 떼어버리고 나면 보증금도 한 푼도 남지 않더라고요. 저와 혜지는 가게에 딸려있는 방에 살고 있는데 가게를 빼면 살 집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무과로 달려가 지금껏 나온 병원비와 수술비를 확인했어요. 적금 통장을 열어 금액을 확인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메꾸면 작은 새빵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유나 엄마에게 혜지를 잠깐 봐달라 부탁을 하고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인데 죄송하다는 말과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는 직접 얼굴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슈퍼에서 음료수 한 박스를 사서는 가게 주인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혜지 엄마 정말 오랜만이다. 잘 있었어? 아휴 삐쩍 마른 거 봐. 고생 많았나 보네. 아니에요. 덕분에 우리 혜지 수술도 잘 마치고 건강해졌어요. 곧 태어날 수 있게 됐어요. 어머 너무 잘됐다. 너무 다행이다. 이게 다 혜지 엄마 덕이야. 장하다 장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죄송해요. 아유 죄송하긴 뭐가. 제가 정신이 없어서 놓치고 있었는데 이번 달 월세까지 하면 보증금도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를 빼야 할 것 같아서요. 그동안 사정 봐주시고 배려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가게를 빼다니. 왜 빼? 제가 병원비랑 하고 나면 남은 돈이 없어서요. 혜지 수술은 마쳤지만 그래도 좀 보살피고 하다 보면 한두 달 후에나 가게 문을 다시 열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제 사정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너무 염치도 없고 그래서 가게 빼려고요. 빨리 말씀드려야 다른 세입자도 구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게를 왜 빼지 엄마. 이미 보증금도 다 채워놓고
3년치 월세도 다 냈잖아. 근데 가게를 왜 빼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요? 제가요? 그때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혜지 엄마가 친척이라고 와서 다 내고 갔는데. 아니, 못 들었어요? 친척이요? 저 친척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아주 이쁘장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한참을 쳐다봤구만. 혹시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기억나세요? 그냥 이쁘게 생겼어. 하얗고 여리여리하고 옷도 아주 우아하게 입고 좋은 차 타고 왔던데. 더 생각나는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 배경화면에 이쁘장한 여자의 사진이 있던데 혜지랑 얼추 비슷한 나이일 것 같더라고. 여자아이요? 난 또 혜지 엄마 친척 중에 이런 부자가 있었나 했네. 그럼 혹시 그 애기랑 엄마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요? 저는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서 사진첩에 있는 유나와 유나 엄마 사진을 찾아 내밀었어요. 오, 맞네, 맞아. 이 여자 맞아. 어쨌든 돈은 다 해결됐으니까 가게를 뺀다느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얼른 가서 혜진아 마저 돌봐서 데려와. 나도 3년치 돈을 다 받아버려서 이제 내보내지도 못해. 여기서 그냥 쭉 살아. 알겠지? 병원으로 가는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분명 유나 엄마가 왔다 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인지 또 어떻게 알았는지 혼란스럽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휴게실로 유나 엄마를 불러냈어요. 자판기 커피를 하나씩 뽑아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나 엄마, 나 가게 주인 만나고 오는 길이야. 왜 그랬어요? 그 큰 돈을.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거기 가신 거구나. 어쩐지 눈치는 좀 챘었는데. 그렇게 큰 돈을 털컥 내놓으면 어떡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혜지 엄마는 나한테 더한 것도 해줬으면서 뭘 그깟 돈 가지고 그래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해줬다고. 우리 유나 살려줬잖아. 내가 1년 넘게 하지도 못한 거 혜지 엄마랑 혜지가 해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뭐가 아깝겠어. 안 그래요? 유나 엄마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면서요. 사실 유나네가 부자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 긴 병원 생활 동안 1인실을 쓰고 유나 엄마도 늘 좋은 옷을 입었거든요. 아이에게 사다주는 간식도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간식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혜지는 왜 저런 부모를 못 만났을까 부러워하고 속상해한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두운 표정을 한 유나를 보면서 돈이 전부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돈으로 못 사는 건 없다고. 근데 아이가 아프고 나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으로 아이의 시간과 행복은 사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혜지가 나눠줬어요. 우리 유나한테, 저한테. 그 은혜 갚았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전에 혜지랑 유나랑 일기장이 바뀌어서 제가 본의 아니게 본 적이 있었는데 일기장에 써있더라고요. 엄마가 주인 이모한테 죄송하다고 전화했다고. 엄마는 나 때문에 돈을 다 썼다고. 어머, 우리 혜지가 그런 걸 써놨구나. 그러게요. 조그만 애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혜지 엄마도 혜지 앞에서도 스스로도 당분간 걱정 내려놓고 편하게만 지내요.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알겠죠? 그럴게요. 고마워요, 유나 엄마. 유나 엄마의 도움으로 저와 혜지는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고 다시 기나긴 달리기가 시작되었죠. 이제 건강을 되찾은 혜지는 어느새 벌써 초등학생이 되어 곧 있으면 3학년에 올라간답니다. 사랑해요가 약속한 것처럼 유나는 몇 년째 종종 우리 집으로 놀러와 국밥도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모래놀이터에서 한참을 놀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둘은 절친 중에 절친이 되었거든요. 유나 엄마는 이렇게 붙어있을 거면 차라리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는 게 좋겠다더니 정말로 우리 동네로 거처를 옮겼어요. 마당에 있는 예쁜 집을 지어서요. 그래서 유나와 혜지는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죠. 국밥을 열심히 팔면서요. 3년치 월세를 미리 해결한 바람에 저금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모아놓은 돈에 대출을 조금 받아 근처에 있는 방 2개짜리 빌라로 이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늘이 우리 혜지에게 일찍 아빠를 데려간 만큼 뭔가 큰 선물을 내려주시겠지. 그건 바로 사람이었나 봅니다. 저와 혜지가 살아갈 수 있게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인자하고 다정하신 가게 주인 아주머니, 유나 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녀를 둘러싸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유나와 유나 가족에게 우리 혜지도 그런 선물 같은 사람이고요. 저도 우리 혜지에게 그런 선물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어요. 영원히 혜지가 밝은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